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저희 팟캐스트 댓글놀이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댓글들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폰을 써서 저는 잡바입니다. 잡바. 저희 애플 팟캐스트에 리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월 2일 날짜로 제가 이걸 지금 발견했는데, 바삭 고소미 님이 좋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옴, 추천합니다. 목소리 좋은 건 됐고요. 귀에 쏙쏙 들어옴, 이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칭찬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제가 낭독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저는 더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팟빵의 댓글 티나0204님, 안녕하세요. 1월 라디오 극장 고스트라이터즈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철학이 뚜렷한 오진수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성우님께서 연기하셔서 더더더요. 네, 열심히 들으면서 힐링타임 가질게요. 네, 고맙습니다. 성우님 목소리 너무너무 좋으세요. 이건 참. 근데 청취자분들 제 목소리가 좋은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제 목소리 좋다는 생각을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봐서. 돌 날라오는 소리 들리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좋은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전 연기할 때 목소리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거는 연기할 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돌이 너무 많이 날아와서 이 얘기 그만하고, 이제 곧 있으면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음력설이죠. 그리고 개띠해인데 저희 때는 많이 회자됐던 게 58년 개띠, 58년 개띠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 나이 속일 때 또 농담으로 너 몇 년생이냐, 58년 개띠다, 왜? 이런 게 있었거든요. 58년 개띠가 이제 60이 된 거네요. 근데 황금 개띠해 그러는데, 그 황금 개띠라는 게 도대체 있나요? 말띠 때도 또 백말띠. 글쎄요, 전 저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개띠 여러분, 이제 금년이 그대들의 해이니까 아주 좋은 일들만 더더욱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그리고요, 저는 방송에서나, 특히 방송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같은데 말이죠. 네, 이거 꼰대짓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희 또
저의 광고 들으시고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김손님! 괜찮아요, 손님. 오늘 처음 와봐서 그래요. 김손님 씨, 반갑습니다. 귀인이요, 귀인! 오늘 저녁 간식 사러 온 귀인 김손님이요! 19분 만에 나타난 귀인. 당신은 지금 마포구 중동 성산 대우아파트 후문에 있는 친절하고도 깨끗한 GS25 중동 해분점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만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그곳. 와, 이런 근사한 편의점이 있을 줄이야. 24시간 언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편의점의 문이 열린다. GS25 중동 해분점 365일 대개봉. 상황경의 슈퍼스타를 들으면 너의 견문지식 늘어난다. 상황경의 슈퍼스타를 듣고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닥치는 대로 읽어주는 상황경의 슈퍼스타. 자매품 스튜디오 슈퍼스타도 있어요. 시골 생활. 양산에 새둥지를 틀었지만 집은 말이 아니었다. 주거용으로 충분히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체에서 먹고 잘 상황이 아니었다. 거의 한 달 반가량을 계곡 옆에 있는 별채의 작은 단칸방에서 지냈다. 여전히 겨울인데 아궁이에 나무를 떼며 살았다. 세면실이나 화장실도 없어서 세수는 계곡에서 하고 볼일도 밖에서 해결했다. 정말 유배 생활 같았다. 이웃들이 전기밥통 채로 밥을 해 갖다 주기도 하고 반찬을 갖다 주기도 했다. 아내가 떡과 돼지고기를 마을 회관에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다. 변호사 복귀는 여러 달 후에 했다.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에 있다가 전관 예우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곧바로 변호사 개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몇 달을 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고 마당을 돌보고 손바닥만한 텃밭도 만들었다. 집을 한 달 반 정도 수리한 후에 본체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닭 8마리로 식구가 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놈들 먹이 주고 똥 치우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개는 부산에서 살 때부터 키워왔고 고양이는 딸이 키우다 취직을 해서 돌보기 어렵게 되자 우리에게 맡겼다. 닭은 걸핏하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진의 퇴치용으로 키우고 있다. 유기농 달걀을 얻는 보람도 있고 또 때로는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있다. 마당에 뱀이 들어올 때도 있어서 공업용 백반을 사서 마당 주변에 뿌리기도 한다. 채소도 가꾸고 있다.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밭인데도 둘이 다 못 먹을 정도로 거둔다. 마당이 넓어 여름에는 그야말로 풀과의 전쟁이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한두 번 주말을 그냥 넘기면 해야 할 일이 잔뜩 밀린다. 누가 무슨 운동을 하냐고 물으면 운동은 안 하고 노동은 한다고 대답한다. 일하는 요령이 없고 서투르니 시간이 더 많이 들고 힘도 든다.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생활이어서 마냥 좋다. 아예 그런 생활로 생계까지 해결하는 전업농이 될 수도 있을까 때때로 꿈같은 생각도 해본다. 농군 노무현. 봉화에 자리를 잡은 대통령도 농군으로 잘 지내고 계셨다. 양산에 있으면서 가끔 들렀다. 대통령이 누군가의 예방을 받을 때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으면 가서 배석을 하고 무슨 공식 행사에 갈 때는 수행도 했다.
그럴 때는 배석하는 사람도 있어야 대통령도 체면이 설 것 같아 봉화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갔다. 갈 때마다 좋았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가며 대통령을 집 밖으로 불러내 환호하고 사진을 찍으며 좋아했다.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집 밖으로 불려나갔다. 방문객들에게 인사하는 일을 고달파했지만 그러면서도 좋아했다. 그들과 만나 인사하는 일도 좋아했지만 그들과 얘기 나누는 걸 더 좋아했다. 이야기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방문객들과 1시간 넘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무슨 대학 강의하듯 어려운 내용을 장시간 말씀하기도 했다.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더라면 농사 지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격이 없는 얘기 나누고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특강도 하면서 소박하게 사셨을 것이다. 친환경 농업, 숲 가꾸기, 화포천 살리기 등의 얘기를 할 땐 얼굴에 그렇게 생기가 넘칠 수 없었다. 그분은 봉화마을 전체를 새롭게 개조하고 싶어 했다. 잘 사는 농촌, 살기 좋은 마을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였다. 대통령은 소박한 시민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구상했다. 먼저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개설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진보적 담론을 놓고 토론하는 공간을 만들어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어 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글은 활발하게 올라왔지만 수준 높은 담론 형성도 안 됐고 토론 문화가 한 단계 올라간 것도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글 일색이었고 다양한 의견이 용납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의 기대대로 가지 못했다.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며 비판을 해도 근거를 가지고 수준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한 글까지 올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접었다. 화포천 정화운동과 오리농법 친환경 농사도 열심히 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좋아했던 일이다. 귀향이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통령과 가족들에게는 여러모로 불편한 생활이었다.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서 몰려들기라도 하면 집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웠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불편 속에서도 친환경 농업과 화포천 살리기 같은 일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그런 퇴임 대통령의 모습을 무척 좋아했다. 봉화에서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작조차 못했거나 흐지부지 된 구상들, 봉화에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현상, 퇴임 이후 오히려 노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는 일들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됐다. 이후 시작될 불행한 사태의 전조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치 보복의 먹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촛불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대단히 신중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여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와 당국자들 발언이 연이어 터져나와 속으로는 마음이 상했을 텐데도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고 배려했다. 촛불에서 나온 대통령 퇴진 구호나 요구가 사리에 맞지 않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촛불 문화제 이후 청와대로 몰려가려는 움직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대통령도 우리도 촛불 시위의 후속 대응이 정치 보복이고 보복의 칼끝이 우리에게 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증오심과 적대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게 됐다. 촛불 시위의 배후로 우리를 의심했다는 얘기 역시 한참 후에 알게 됐다.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고 피해의식이었다. 정치 보복의 시작은 참여정부 사람들에 대한 치졸한 뒷조사였다.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이병환 전 비서실장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아예 주변 인물들을 대놓고 잡아들이며 약점을 캐고 있다는 얘기도 속속 들려왔다. 그분들뿐이 아니었다. 386 출신 몇몇 비서관들까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말도 전해졌다. 본인들에게서 흠이 잡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거나 쥐어짜내기 시작했다. 대통령도 당신을 모셨던 사람들이 겪는 고초를 모두 듣고 있었다. 일체 아무 말씀도 안 했다. 대신 사람들에게 가급적 봉화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 당신은 괜찮으니 괜히 봉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찍히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고통스러웠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다. 오죽 힘들고 미안했으면 유서에 그 마음을 담았을까.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칼끝은 슬슬 대통령에게 겨누지기 시작했다. 먼저 대통령 기록물을 두고 망신주기가 시작됐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기고 이관한 대통령을 기록물을 빼돌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논점은 법률적 불비에서 비롯된 일이고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기록물을 제대로 열람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에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퍼뜨렸다. 내가 그쪽의 류익 대통령 실장과 통화해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기도 했고 우리 쪽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그쪽의 김백준 총무비서관과 통화해 보충 설명을 상세히 해줬다. 그땐 그 사람들도 우리 설명을 듣고 대체로 이해를 했다. 그래놓고도 아주 야박하게 상황을 몰아갔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기록물을 제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방도만 마련하면 풀릴 간단한 사안이었다. 그들은 이를 풀려고 하지 않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중대한 위법 행위인 양 몰아갔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취지는 대통령 기록을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 기록관에 다 넘겨 국가가 관리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록원에 넘겨야 할 자료를 넘기지 않고 통째로 가져와 버리면 법률 위반이다. 그런데 원본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복제본을 하나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노 대통령 기록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게 아니었다.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률상으로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이 과거 재임 중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재임 중 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면 어떻게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과 우리는 그 일이 법률적으로 명명백백한 사안이어서 법률적 시시비비를 단단히 따져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그쪽이 요구하는 굴욕적인 방식으로 백기를 들었다.
참여정부 때 이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 상황을 당신이 견디기 힘드셨던 것이다. 대통령은 다 내가 시킨 일이다. 잘못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기록물 사건을 겪으면서 임기 말에 한 건의 기록물이라도 더 이관하기 위해 전 청와대가 달라붙어 고생했던 일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작업을 독려하느라 직원들을 며칠 밤씩 새게 만들었다. 그렇게 노력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도 주고 기록원으로 이관도 했건만 치사한 방식의 정치 보복 수단이 될 줄은 몰랐다. 과거에는 퇴임 직전 기록물을 폐기해버리거나 전직 대통령이 집으로 가져가 버렸다. 관련법을 만든 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얼마든지 자신의 재임 중 기록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다 가져가 버릴 테니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법이다. 법률적 불비와 열람의 편의성을 명료하게 매듭짓지 못한 건 아쉽지만 배신감이 들면서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더구나 복제본은 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고 그 속의 문서가 밖으로 유출된 것도 아니었다. 대통령 자신도 아직 열어보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설령 법 위반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 덤벼들 일이 아니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기록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 공격하는 자료가 될 것을 염려했다는 말도 있었다. 어쨌든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을 모두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고 다루고 대응을 지시하는 단위가 있었던 것 같다. 기록물 사건이 마무리되니까 이번엔 쌀 직불금 문제를 갖고 망신을 줬다. 마치 참여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자신들은 설거지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그 무렵이 돼서야 이명박 정부가 노 대통령과 봉하마을을 상대로 정치적 대립 국면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 이전 정부 탓으로 떠넘기는 정치적 차원을 넘어 상당한 악의를 갖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을 확인하는 데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극의 시작.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업이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들 병원 이상호, 김수경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다 강금원 회장은 끝내 구속됐다. 2008년 7월 태광실업이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확대되면서 대통령 형님 노건평 씨가 수사 타깃이 됐다. 나중에 모두 알게 됐지만 형님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사실 형님 문제는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각별히 신경 썼던 일이라 아차 싶었다. 세종증권 문제와 박연차 문제도 안 좋은 낌새가 있긴 했다. 청와대에 있을 때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려왔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실 내 특감반이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 철저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특감반 조사에서 기업적 사람들은 매우 강력하게 부인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형님에게도 확인을 했다. 같은 얘기였다. 결코 아니라고 했다. 나중에 보니 기업적 사람들과 형님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땐 모두들 딱 잡아떼니 방법이 없었다.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그 이상 파고들 수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었거나
형님이 사실대로 얘기해줬더라면 결코 덮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제기했을 것이다. 구속이 임박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준이 아닐 만큼 형님은 그 일에 고약하게 엮여 있었다. 아예 모르고 터진 일이면 아쉬움이 없을 텐데 첩보를 입수하고도 더 파헤치지 못했으니 특히 아쉬웠다. 형님에 이어 정상문 총무비서관마저 불미스러운 일로 엮여 구속됐다. 역시 박연차 회장이 골이었다. 사건 대응을 위해 봉화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 나와 전해철 전 민정수석, 정재성 변호사가 주로 법률적 대응을 맡았다.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 권 여사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면목없어 했다. 우리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에야 어쩔 수 없이 동석하셨지만 그게 아니면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걸 피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도 대통령이 오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 시기 대통령은 좀 이상했다. 당시 대통령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다가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권 여사님께 따져 묻고 권 여사님이 점차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 평소 같으면 굉장히 야단을 치고 화를 내실 만도 한데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끝내 우리 앞에서는 큰 소리 한 번 안 치셨다. 나는 그게 이상해 보였다. 도저히 달관할 수 없는 일을 달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장래에 대해 아무런 믿음을 못 주니 집사람과 정상문 비서관이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는가.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나는 오래 정치를 하면서 단련이 됐지만 가족들은 단련시키지 못했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은 여사님뿐 아니라 정상문 비서관에 대해서도 비록 당신 모르게 벌어진 일이지만 모두 끌어안으려 했다. 정상문 비서관에게는 당신이 시켜서 한 일로 진술하라고 시켰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글을 써서 당신이 한 일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얼마 후에는 다시 글을 올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대통령은 우리를 보는 일조차 민망해하고 면목없어 하셨다. 내게 그런 심정을 직접 토로하기도 했다. 결벽증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에게 가혹했던 분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저 딱하고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무죄가 되리라는 확신으로 버텨나가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버리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다. 대통령을 아예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검찰에서는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아침 저녁으로 공식 브리핑을 했다. 중수부장 이하 검사들도 언론에 수사 상황을 모두 흘렸다. 심지어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의 속칭 빨대가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못했다. 뇌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는 논두렁 시계 소설이 단적인 예다. 사법 처리가 여의치 않으니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압박으로 굴복을 받아내려는 것 같았다. 언론은 기꺼이 그 공범이 됐다.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진보라는 언론들이었다. 기사는
보수 언론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칼럼이나 사설이 어찌 그리 사람의 살점을 후벼 파는 것 같은지 무서울 정도였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그토록 향기롭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조차도 업을 쌓는 것이라며 출판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렇게 날카로운 흉기처럼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글을 쓴 사람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 반성한 것을 보지 못했고 글쓰기를 자제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에 비해 우리 쪽은 대응할 수단도 사람도 없었다. 봉하에 언론 담당 비서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언론 대응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오가면서 또 때로는 봉하에 오가면서 기자들의 전화 취재에 일일이 응대했다.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된 내 대답의 대부분이 운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검찰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가 검찰이 뭐라고 브리핑했는데 어떠냐 또는 어느 언론에 뭐라고 보도됐는데 어떠냐는 식의 물음에 즉석에서 대답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게 되면 우리 입장은 실리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라도 물어봐 주는 것이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게다가 여론 상황과 언론 상황은 극도로 어려웠다. 기자가 물어보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또 도움이 될지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판단해야 했다. 늘 노심초사하며 대응했지만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후회가 많이 남는다. 당시 대통령은 워낙 억울한 부분이 많아 법률적 대응 외에 정치적 대응을 할까도 고민했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정치적 저의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면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홍보 측 참모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했다. 끝내 보내진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작성해 놓았다. 결국 대통령은 철저하게 법률적 대응을 선택했다. 여론이 귀 기울여 주지 않으리라 판단했고 더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우리는 그때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대응했다. 그 일을 겪어보니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후회가 많이 남는다. 너무 조심스럽게만 대응한 게 아닌가. 대통령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대변해 드리지 못한 게 아닌가. 정면으로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비열한 정치적 수사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수사를 아예 전면 거부한다든지 하는 맞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회한이 있다. 물론 그랬으면 더 나았을지, 대통령이 더 후련해하고 더 힘을 내게 됐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당신의 마음이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라도 몸부림을 쳐봤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치욕의 날. 2009년 4월 30일 아침,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검청사로 출석하게 됐다.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대통령이 오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참고 있었고 대통령은 담담했다. 대통령을 격려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위로는커녕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실없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애를 썼다.
대통령이 사절을 나섰다. 오랜 시간 꾹 참고 있던 여사님이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다. 대통령이 가던 길을 돌아와 여사님을 다독였다. 대통령이 탄 버스 위로 줄곧 취재 헬기가 떠다녔고 많은 취재 차량이 뒤를 따랐다. 버스 안엔 무거운 정적만 흘렀다. 모두 침울한 가운데 대통령은 가는 내내 담담하게 계셨다. 검찰에 도착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 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꼬박꼬박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절제력이 놀라웠다.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 대통령과 박 회장 말이 서로 다른데 박 회장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통화 기록조차 없었다.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절제력은 조사가 끝난 후 박 회장을 만났을 때 더욱 놀라웠다. 우선은 박 회장과 대지를 시키겠다는 검찰의 발상 자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박 회장 말과 다르면 다른 객관적 증거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게 검찰의 일이다. 대지를 하겠다는 건 대단한 무리였다. 결국 변호인들의 겁으로 대지는 하지 않고 대지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린 그를 만나 인사라도 나누시라고 해서 이루어진 조우다. 대통령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 상황에서도 그를 위로했다.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박연차 회장에 대해 원망이나 서운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 박 회장도 버티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으로 이해를 했다. 박 회장이 언젠가 자유로워지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박 회장의 궁박한 처지를 애써 이해하려 한 이유는 또 있다. 그의 딸들까지 조사를 받았다.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였다고 한다. 또 태광실업이 받은 시설자금 융자 관련 조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가족과 기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얼으면 버티기 어려운 법이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다. 검찰 조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정적만 흘렀다. 장시간의 조사에 지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심경이 참으로 착잡하셨을 것이다. 기분을 풀어드린다고 가벼운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날까지의 과정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나면 법원에서의 승부는 자신을 했다. 검찰과 언론이 아무리 여론 재판이나 정치 재판을 해도 법은 법이다. 수사 기록의 부실함을 덮을 수는 없는 법이다. 사실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나 조작은 한계가 있다. 그 사건이 그랬다. 이길 수 있었다.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진실의 힘, 명백한 사실이 갖고 있는 힘을 믿었다. 검찰의 대통령 소환 조사는 마지막 수순이었다. 그러면 곧바로 신병 처리를 하든가 불구속 기소라도 하든가 아니면 무혐의 처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아무 처리를 못한 채 질질 끌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검찰도 공소 유지가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봤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어렵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수사가 무너져버리는 셈이 된다.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아무 처리도 못하고 끌기만 한 것이다.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을 사저에 모셔드리고 아주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착잡했다. 온갖 잡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끔찍한 하루였고 내내 긴장한 탓에 피곤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대통령은 어쩌다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됐을까? 나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가난했다. 가난이 그를 공부에 매달리게 했고 가난이 그를 인권 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 그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자신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 모른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돕겠다고 소박하게 시작한 일이 인권 변호사였고 민주화 운동이었다. 정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정치에 대한 그의 진정성이 그를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신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처음에 변호사하면서 가난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다른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삶으로 빠져들면서 자신은 도로 가난해졌다. 봉하마을은 외진 곳이어서 땅값이 엄청 싼데도 사저 건축 비용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았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도 빌리게 됐다. 대통령은 나에게 내 자신만 정치적으로 단련됐지 가족들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에게 퇴임 이후의 대책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노 대통령 서거 후 상속 신고를 하면서 보니 부채가 재산보다 4억 원가량 더 많았다.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책의 문재인의 운명의 챕터 만남, 인생, 동행이 끝났고요. 마지막 챕터 운명이 남아 있습니다. 운명은 2번에 걸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날이 기억나요. 2009년 4월 30일 봉하마을에서부터 버스가 오는 내내 중계를 했었죠. 참 그게 뭔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문재인의 운명 꼭 한번 저희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활자로 천천히 책으로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안 많으면 저희도 CD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또 협박했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겁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세뱃돈도 많이 주고받으시고요. 네, 행복한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효과 그리고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우리의 대문 공병각 타이틀곡 김문선, 음악 박병기 오유석, 그리고 저 성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 성환경의 슈퍼스타를 들으면 너의 견문 지식 늘어난다. 성환경의 슈퍼스타를 듣고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닥치는 대로 읽어주는 성환경의 슈퍼스타. 자매품 스튜디오 슈퍼스타도 있어요.